이 문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위해 만들어진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괴담실록입니다. 성문은 성곽의 안팎을 연결해주는 길목으로 과거 성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 더없이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외교와 문화 교류가 시작되는 곳인과 동시에 전쟁 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사활이 걸린 구멍이기도 했죠. 성문은 성의 숨구멍이자 죽음의 구멍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문엔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가 얽혀 내려오곤 합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의 도성에도 이 같은 성문이 있었습니다. 조선 어기의 팔괘처럼 궁을 중심으로 사방에 뚫려있는 8개의 문이었죠. 4개의 큰 문, 사대문과 4개의 작은 문, 사소문입니다. 이 문들에선 조선의 500년 역사만큼이나 많은 일이 일어나곤 했고 이와 얽혀있는 기이한 이야기도 전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이 서울의 사대문과 사소문에 전해지는 역사에 남은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숭례문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사건은 십수년 전 일어난 숭례문 방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예견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숭례문은 본래 불을 막는 방패로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조선 초창기 조정에선 궁궐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중국 황제들이 그랬듯 궁궐을 남쪽을 바라보게 지어야 한다 주장했고 일은 그리 결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으니 바로 무학대사였습니다. 궁을 남쪽으로 짓는다면 훗날 궁궐이 반드시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오. 한양 남쪽에 있는 관악산의 형상이 마치 불에 타오르는 것과도 같으니 그 불기운이 한강을 넘어 궁을 불태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태조가 왕이 될 것을 예견하기도 한 신이한 인물이었으므로 태조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 궁궐을 남양으로 짓도록 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무학대사의 말을 쉬이 넘길 순 없었기에 궁궐을 남양으로 짓되 그 거센 불의 기운을 막을 장치를 만들도록 하는데 불타는 모양의 높을 숭자와 불의 오행을 가진 예도 레자로 이름을 짓고 현판을 세로로 달아 더욱 타오르는 듯한 모양을 갖추게 한 숭례문이었죠. 이열치열의 논리로 불이 불을 막을 것을 기대하며 만든 한양의 정문이었습니다. 또한 문 앞에 남지라는 연못을 파고 궁에서 숭례문까지의 길을 우회하게 하여 그 기운을 더욱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숭례문은 한양도성의 불의 방패로서 지어진 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숭례문은 사대문 중 유일하게 현판이 세로로 세워져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학대사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200년 뒤 내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년 뒤 정말로 궁성이 모두 불타버린 것이죠.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왜군들이 도성에 들이닥친 날 경복궁에 큰 불이 일었고 순식간에 한줌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학대사가 말한 불은 비단 화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숭례문은 이후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가장 먼저 순환을 당하곤 했습니다. 1907년 조선군은 일본에 의해 해산을 요구받자 일본군에 맞서 마지막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남대문 전투였습니다. 조선 정규군의 마지막 전투 또한 이 숭례문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6.25 전쟁 때 북한의 김일성은 서울을 함락한 뒤 위세를 내보이고자 서울 중심에 자신과 스탈린의 사진을 내걸었으니 이 또한 숭례문이었습니다. 숭례문은 불뿐 아니라 나라에 들어오는 재앙을 가장 먼저 막는 방패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숭례문은 일본에 의해 주변 성곽이 모두 헐렸지만 끝내 문루 자체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문인 흥인지문 또한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의 한양의 성곽과 문들이 일본에 의해 철거된 것과는 상반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엔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처음 한양 도성에 들어올 때 각각 흥인지문과 숭례문에 들어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두 문을 헐지 않은 이유는 이 문들을 저들의 개선문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60년대까지 발행되었던 500원 지폐 앞면엔 숭례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문 중에는 이 500원도 안 되는 돈에 팔아넘겨진 문이 있었으니 널리 서대문이라 알려진 돈이문이었습니다. 돈이문은 조선이 사신을 맞이할 때 쓰던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일본은 이 문을 전차 노선을 세운다는 구실로 철거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철거된 기와와 목재를 경매에 붙여버리는데 당시 보도된 매일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염덕기라는 자가 이를 205원 50전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현재 시세로 200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돈이문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데 물루를 헐어낼 때 그 안에서 불상이나 많은 보물이 나와 횡재를 했다는 풍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돈이문의 나머지 석재와 주변 성벽은 도로공사 자재로 사용되었고 그렇게 돈이문은 지금까지도 현판만 남은 채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외교사절을 받던 돈이문은 외세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시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철거되지 않은 문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북대문인 숙정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이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문은 사람을 위한 문이 아니었습니다. 숙정문의 위치는 다른 대문들과 조금 다른데 사람들이 오가는 큰 길이 아닌 산속 한가운데 지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문은 거의 닫혀있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태종 때는 아예 숙정문으로 가는 길에 소나무를 심어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그렇게까지 이 문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애초에 이 문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성 안에 음기를 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는 음양오행설에 따라 북문을 열어놓으면 음기가 강해진다고 보았는데 이에 존재하되 항상 닫혀있을 북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산속에 짓고 통행을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문을 개방할 때에는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 때였습니다. 북쪽은 물을 상징하기도 하므로 수기운이 너무 부족하다 싶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북문을 열었다고 하죠.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숙정문은 500년 가까이 물루조차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로부터 음기가 드나드는 문이어서일까, 오랜 시간 사람이 드나들지 않아서일까, 이 문은 한양 도성의 문들 중 유일하게 귀신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잊혀지다시피 했던 숙정문은 역설적이게도 그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산속에 파묻혀 쓰지 않는 문이었기에 일제가 이를 굳이 철거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한양엔 사대문 외에도 4개의 문이 더 있었습니다. 사방의 작은 문인 사소문이죠. 그중 북소문 창의문은 앞서 말한 북대문처럼 출입이 금지된 문이었는데 이 문이 금지된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왕조의 불길하다는 풍수 예언 때문이었죠. 경쟁자인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은 이 말을 몹시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창의문을 폐쇄하고 민간인들의 모든 출입을 막았죠. 하지만 약 100년 후 창의문은 누군가에 의해 열리게 되는데 바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0년 후 한 무리의 군사들이 창의문을 통해 경복궁으로 진격합니다. 임금에게 불만을 품은 서인들의 반정군이었죠. 반정군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 임금 인조를 옹립하기에 이릅니다. 이같이 창의문과 관련해 나라의 수반을 노리는 사건은 조선이 사라진 후에도 일어났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로 향하던 중 이 창의문에서 국군과 총격전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창의문의 풍수 예언은 사실이었을까요?
현재 서울 시청역 근처 소재 한양도성의 서소문, 소이문은 오랜 시간 피로 물들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이곳은 대표적인 처형장으로 쓰이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소문 밖 처형 기록은 조선 초기인 연산군 때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죄인을 능지처참하고 효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선 심지어 한꺼번에 수천 명이 처형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천주교 박해때였습니다. 순교지로 유명한 새남터와 절두산이 모두 이곳에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 소임은 일대엔 유독 죽음에 관련한 지명들이 많습니다. 처형장이 있는 곳이었을 뿐 아니라 도성 서쪽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주로 운구되는 문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아이들의 시체가 이곳으로 많이 내보내졌는데 이에 서소문 밖에는 자연스레 아이들의 무덤이 빽빽하게 늘어서게 되었고 이 영향으로 아현, 애오게라는 지명이 지어졌습니다. 이는 아이고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처형문이 있었던 이곳 또한 일제강점기 때에 이르러 일본에 의해 철거되어 그 확실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화역과 한성대 입구역 부근에 위치한 해화문은 한양 도성의 동쪽 작은 문으로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을 오갈 때 쓰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진족 사신이 출입하는 문이기도 했는데 해화라는 이름은 은혜를 베풀어 교화한다는 뜻으로 여진족들을 교화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문으로 드나들던 여진족은 17세기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웠고 이후 해화문이 아닌 서대문 도니문을 통해 출입하게 되면서 해화문은 구실을 잃게 되었습니다. 해화문은 원래 꽤나 높은 지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해화문을 철거하며 이곳 지대를 낮게 평탄화해버리면서 해화문은 영영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대문 역사공원역 근처에 소재한 한양의 남쪽 작은 문 광희문은 빛이 멀리까지 사방을 밝힌다라는 뜻의 광명원희에서 맨 앞 글자와 뒷 글자를 따 이름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뜻과는 달리 이 문은 조선시대 가장 불길한 문으로 통했습니다. 한양 동쪽에서 시체가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운구 행렬과 망자들의 통곡 소리로 인해 이 문은 광희문이라는 이름보다 시체가 나가는 문이라는 뜻의 시구문 혹은 통곡문이라 더 자주 불리었습니다. 이곳을 통하는 시체가 어찌나 많았던지 광희문 밖엔 신당들이 질비해 그곳의 이름이 신당동으로 지어질 정도였습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자주 드나드는 이곳은 악명처럼 정말 불길한 일도 뒤따랐습니다. 인조 2년 반란으로 잠시 한양을 점령했던 이괄은 다시 성을 뺏기어 이 광희문을 통해 패주하게 되는데 불과 이틀 후 그는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싸늘한 시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0년 뒤 일어난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 또한 이 문을 통해 몽진하게 되는데 필사적으로 항전했으나 결국 항복하여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불길한 일 투성이니 사람들은 이 근처를 지나기조차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구한마을 때에는 역병보다 이 문을 더 두려워하여 역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광희문의 벽돌을 갈아 수구문 돌가루라는 약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렇듯 불길한 문인 광희문은 해화문처럼 어느 외국 사신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광희문은 조선의 멸망과 관련한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1897년 외세로부터 갖은 침탈과 간섭에 시달리던 조선은 차주국가임을 천명하기 위해 스스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연호를 정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광무였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뒤 순종은 기울어가던 국정서 두 번째 연호를 선포합니다. 바로 융이었습니다. 이 두 연호를 합치면 광무융희로 광희문의 이름을 광명원희에서 따온 것처럼 맨 앞 글자와 뒷 글자를 따면 광희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연호 이후 조선은 정말로 죽음의 문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며
태조의 명으로 지어졌던 광희문은 공교롭게도 광희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멸망과 맞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연호 융희를 올린 신하는 다름 아닌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